2026년 2월 테헤란 하늘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거죠. 1500km나 떨어진 두 나라가, 국경도 맞닿지 않은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직항 비행기가 오가고 미사일 기술까지 공유하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꼬인 걸까요? 오늘은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던 중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유수라고 불리는 이 시기, 유대인들은 수십 년째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았죠.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을 끌고 간 뒤로 그 땅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풀어준 겁니다. 역사는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집힙니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했고 바빌론이 빼앗아간 성전 기물까지 돌려줬습니다. 심지어 건축 자금까지 지원했죠. 기원전 538년에 발표된 이 칙령 덕분에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성경에까지 기록됐다는 겁니다. 에스라서와 이사야서에 키루스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합니다. 이방인 왕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유일한 사례죠. 수천 년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을 은인의 나라로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칙령에서 시작됩니다. 키루스 대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정복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이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자신들을 구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죠.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은 유대인에게 은인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감정이 무려 25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그대로 살아났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아랍 세계 전체가 반발했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샤는 이슬람권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한 이슬람 국가는 터키 하나뿐이었는데 이란이 두 번째로 손을 내민 겁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들어섰고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 에랄이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편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쏘는 두 나라 사이에 민간 비행기가 오갔던 거죠. 믿기 어렵죠?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경제 협력도 깊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기술과 자본을 지원했습니다. 1970년대 이란은 이스라엘의 5대 석유 공급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에 거주하는 유대인 공동체도 번창했습니다. 이란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며 의사, 변호사, 사업가로 사회에 잘 녹아들어 있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테헤란에는 유대교 회당과 코셔 식당이 즐비했습니다.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군사 협력은 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고 두 나라는 정보기관 협력까지 했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인 사바크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실무 레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란은 뒤에서 조용히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던 시절이었죠.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은 냉전 체제 안에서 세 나라는 자연스럽게 연대했습니다. 적이 같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한 방에 무너지는지,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979년 2월 1일,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았죠. 망명지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는 테헤란 공항에서 수백만 명의 군중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세상을 두 편으로 갈랐습니다.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이 한마디로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팔라비 왕조와 함께 두 나라의 우정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쓰던 건물은 이스라엘의 적에게 준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결별 선언이 있을까요? 그리고 호메이니는 매년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을 예루살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이날 반이스라엘 시위가 열립니다. 이날은 오늘날에도 이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켜지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저항의 축 세력들도 함께 시위를 벌이죠. 이란에 살던 유대인들의 처지도 급변했습니다. 혁명 전 이란에는 약 8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 때부터 이어온 2500년 역사를 가진 공동체였죠. 혁명 이후 대다수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란에 남은 유대인은 약 8,000명에서 1만 명 수준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2500년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 유대인 공동체가 혁명 하나로 사실상 해체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가 단 몇 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팔라비 왕조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샤는 1960에서 70년대에 백색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급진적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땅 개혁, 여성 참정권, 세속화 교육.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 성직자 계층과 농촌 사회의 반발을 샀고 독재와 경제 불평등에 대한 국민 불만까지 폭발했죠. 호메이니는 그 불만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1979년 혁명 직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거든요. 혁명으로 이란군이 약해진 틈을 탄 거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혁명 때문에 미국과도 단교했고 소련도 이란을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혁명 직후 이란은 미국 대사관 직원 66명을 444일이나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도울 리가 없었죠. 아랍 세계는 사담 후세인을 지지했고 이란은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뒤에서 몰래 이란에 무기를 대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작은 악마라고 불렸던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의 계산은 냉정정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이라크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었고 핵무기 개발 야욕도 노골적이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 오시라크를 폭격한 것도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였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지정학에서는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보다 생존 논리가 먼저인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내준 무기 덕분에 이라크에 맞서 버텨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양쪽 합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한테서 뭔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갔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와준 나라를 다시 적으로 선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사건은 두 나라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이념과 종교적 수사 뒤에는 철저한 이해타산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란이 그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뒤 그 사실을 부정한 거니까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죠. 이때부터 두 나라는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저항의 축 구축에 나서고 이스라엘은 이란 포위 전략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적대 관계의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 이스라엘 갈등을 종교전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는 하마스는 수니파 조직이거든요.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 내에서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부터 대립해온 사이입니다. 1400년 가까이 이어진 분열이죠. 종교적으로 따지면 절대 손잡을 수 없는 사이죠. 그런데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과 무기를 대줍니다. 이건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체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대상이 있어야 체제가 굴러가는 거죠. 실업률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을 때 시온주의 타도를 외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시온주의를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구호가 이란 체제를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미워할수록 이득인 존재예요.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의 맹주 자리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이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위협은 미국의 지지와 막대한 군사 원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군사 원조는 연간 38억 달러 수준인데 이란 위협이 없었다면 이 규모가 유지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이란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전략이 이란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끝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같은 아랍 국가에서 이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대한 반감보다 이란에 대한 반감이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죠. 이란이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외톨이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 갈등이 아닙니다. 지역 패권 경쟁이죠. 시아파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끼는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대리 세력을 키우는 거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들을 묶어서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고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물어뜯는 구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서는 헤즈볼라, 남쪽에서는 하마스, 동쪽에서는 이라크 민병대, 남서쪽에서는 후티가 압박을 가합니다. 이 모든 위협의 배후에 이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건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이란은 영리하게 핵시설을 설계했습니다. 1981년 이라크가 핵시설을 짓다가
이스라엘 공습 한 방에 날아간 교훈을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핵시설을 전국 각지에 분산시키고 지하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지하 8m 아래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죠. 이란 국토가 이라크의 3배가 넘으니 공습으로 한꺼번에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는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스라엘은 기발한 카드를 꺼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란 바로 북쪽에 딱 붙어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에 첨단 무기와 드론 기술을 넘기고 그 대가로 이란 국경 바로 옆에 군사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정찰 드론과 무인 공격기를 배치한 이 거점은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였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 유럽과 미국이 아제르바이잔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만 대놓고 아제르바이잔 편을 든 건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완성하는 거죠. 시리아와 이라크가 내전으로 쑥대밭이 됐을 때 이란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두 나라의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내정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사실상 위성국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 안에 있는 이란 군사 거점을 수시로 폭격했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같은 걸프 왕정 국가들이 이란의 팽창을 이스라엘보다 더 큰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자 다음 차례가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긴 거죠.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한 건 이런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중동의 적과 아군이 완전히 재편된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악의 테러 공격이었죠.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이 키운 저항의 축 세력들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전투원 1만 명을 잃었고 후티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항의 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5년 6월 13일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면 공격합니다.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12일 동안 이란 전역 27개 주에서 360회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330발 이상의 탄약을 투하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미국도 참전해 가장 깊은 지하에 있는 핵시설들을 공격했죠.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천 기를 이스라엘에 발사하며 반격했지만 피해는 이란 쪽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6월 24일 미국의 중재와 카타르의 협조로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2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두 나라가 직접 전쟁을 벌인 순간이었습니다. 12일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핵시설 파괴와 군사 지도자들의 사망으로 이란의 국방 능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국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도 한계에 다다랐죠.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전국 100개 이상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이 또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0년 전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을 풀어줬을 때 그 누구도 이런 결말을 상상하지 못했겠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 시아파가 수니파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체제 생존의 게임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가 결속되는 구조이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팽창을 막아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죠. 두 나라는 서로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미움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두 나라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2026년 오늘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500년 전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을 해방했을 때 페르시아와 유대인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기억이 20세기에도 이어져 두 나라가 동맹이 됐죠. 하지만 1979년 단 한 번의 혁명이 그 모든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어떤 관계도 이념과 정치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수십 년 우방이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 있고 수천 년 역사도 정치 권력 하나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중동은 또 다른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혼돈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란 체제가 이슬람 혁명 노선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전쟁의 숨은 수혜자, 중동 패권 재편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나라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지 튀르키예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나라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시리즈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두세요. 오늘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국제정세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